어제 당신이 쓴 돈 만져본 적 있나요? 카드, 앱, QR코드. 당신이 하루 종일 돈을 썼지만 돈은 보지 못했습니다. 1000년 전엔 은화를 만졌고 100년 전엔 지폐를 만졌지만 지금 당신이 만지는 건 스마트폰 화면뿐입니다. 돈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역사는 질문을 던지고 시간은 답을 조종합니다. 금속에서 종이로, 종이에서 신호로 각 시대는 살아남은 형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000년 화폐 진화의 필연성을 추적하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돈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했다. 하지만 불편했다. 내가 생선을 가졌는데 빵을 원하면 빵집 주인이 마침 생선을 원해야 거래가 성립됐다.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화폐가 발명됐다. 아주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이건 이론적 역추론에 가깝습니다. 실제 고고학 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고대 사회는 외상 경제로 작동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농부 엔키가 신전에 보리 3마를 빌려감. 수학기에 이자 포함 4마를 갚을 것. 이건 물물 교환이 아닙니다. 부채의 기록입니다. 공동체가 작을 땐 기억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도시가 되고 낯선 사람들과 거래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시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졌는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역사는 여러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개 껍데기에 칼집을 내거나 나무 막대기에 홈을 파거나 점토판에 쐐기 문자를 새겼습니다. 살아남은 답은 기록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선 곡물 창고 영수증이 거래의 수단이 됐고 중국에선 조개 껍데기가 가치의 단위가 됐습니다. 지금도 한자에서 재, 화, 매 같은 글자엔 모두 조개 패자가 들어갑니다. 돈의 기원은 교환의 편의가 아니라 관계의 기억이었습니다. 즉 돈은 태생부터 빛의 DNA를 품고 있었습니다. 점토판과 조개 껍데기는 작은 공동체에선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확장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페르시아 상인이 이집트에서 나는 우루 신전 창고에 보리가 있어 라고 적힌 점토판을 내밀면 그게 뭔데? 하는 반응뿐이었죠. 시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동체를 넘어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가치 수단이 필요하다. 기원전 700년경 리디아 왕국에서 인류 최초의 주화가 발행됩니다. 왜 금과 은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희소성, 내구성, 분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왕이 세금을 금속으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왕이 세금은 은하로 내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은하를 구하려 왕실의 노동이나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은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왕실 권력이 공고해집니다. 이게 바로 모든 화폐 시스템의 작동 원리죠. 받아주는 곳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이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을 한 곳에서만 받아주는 조개 껍데기보다 제국 전역에서 받아주는 금화가 더 가치 있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는 언제나 국가 권력이었습니다. 금이 귀한 건 원래 가치가 있는 물질이어서가 아니라 권력자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금화와 은화는 지중해 전역의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 금속 화폐는 제국의 힘이 각인된 권력의 휴대용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게였습니다. 로마 상인이 중국 비단을 사러 실크로드를 따라간다면 금화 1000개를 마차에 싣고 사막을 건너야 합니다. 무게만 수십 킬로그램이죠. 시대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였고 경제 규모는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금속이라는 형태가 감당할 수 없는 복잡도에 도달합니다. 역사는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금의 안정성은 유지하되 무게는 없앨 수 없을까? 답이 조정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17세기 유럽 한 금속 공업자의 작업실에서 말입니다. 당시 유럽은 무역의 황금기였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배들이 향료를 싣고 대서양을 건넜고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돈의 무게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금세공업자들은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보관료를 내고 금화를 맡겼습니다. 금을 맡기면 금세공업자가 보관증을 발행했습니다. 이 종이를 가져오면 금화 100개를 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곧 발견했습니다. 굳이 금을 찾아올 필요가 있나? 보관증을 그냥 상대방에게 주면 되잖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보관증 자체가 거래 수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세공업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금을 찾으러 오진 않는다. 금고에 금 100개가 있는데 보관증은 120장을 발행해도 평상시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분의 20장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죠. 이것이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기술의 시작입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확률의 발견이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모든 고객이 동시에 사고가 나진 않는다는 전제로 작동하듯 은행 시스템도 모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진 않는다는 통계적 안정성 위에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이 뱅크런입니다. 17세기 금세공업자들은 인류에게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줬습니다. 돈은 실물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19세기 세계는 증기기관과 철도로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국제무역이 폭발했지만 나라마다 화폐가 제멋대로였습니다. 영국은 파운드, 프랑스는 프랑, 독일은 마르크. 환전할 때마다 수수료를 물었고 환율은 매일 흔들렸습니다. 1870년대 합의에 도달합니다. 우리 모두 금을 기준으로 하자. 이제 금 본위제가 확립됐습니다. 1달러는 금 1.5g, 1파운드는 금 7.3g 식으로 고정하면 환율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시스템은 우아했습니다. 국제무역은 원활해졌고 환율은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1944년 최종 진화형에 도달합니다. 2차 대전 직후 연합국 대표들이 브레튼 우주에 모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통화는 달러에 고정하고 달러는 금에 고정한다. 금 1온스의 가격은 35달러다. 왜 달러였을까요? 전 세계 금의 70%가 미국 포트녹스 금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선언했습니다. 우리 금고엔 금이 가득하니 달러를 믿어도 된다. 1950~60년대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쪽엔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비용과 복지 지출을 위해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달러는 늘어났지만 금은 당연히 늘어나지 않았죠. 1950년 미국 금 보유량 2만 톤에서 1971년 8천 톤으로 절반 이상이 유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960년대 말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국 금고에 금이 충분한가?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러를 전부 금으로 바꿔오시오. 프랑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도 스위스도 미국 금고 앞에 줄을 섰습니다. 바로 국가 단위의 뱅크런이었습니다. 시대는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후 세계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금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금본위제는 중앙은행이 함부로 돈을 찍을 수 없게 만드는 자동 브레이크였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너무 강력하면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무언가 깨져야만 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9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TV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달러의 금퇴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영구적 중단이라는 것을. 그럼 이제 달러는 뭔가요? 미국 정부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종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달러는 휴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아무런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아주는 화폐였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신용화폐 시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불안했습니다. 금이라는 물리적 담보가 사라진 자리를 뭔가로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 역사적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첫 번째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판매하고 미국은 사우디 왕가의 안보를 보장한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오펙의 맹주였습니다. 사우디가 움직이면 다른 산유국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1975년까지 쿠웨이트, UAE, 이라크가 차례로 합류했습니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금 본위제가 끝난 자리를 검은 금이 채운 거죠. 이제 달러는 금 보관증이 아니라 에너지 접근권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그 필요성이 달러의 새로운 신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AIG가 흔들렸고 은행들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행들이 동시에 파산하고 있다. 어떻게 즉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안 됐습니다. 지폐를 인쇄하고 트럭으로 운송하는데 며칠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연준은 혁명적인 방법을 실행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2008년 11월 25일 연준은 6천억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 88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조폐국 인쇄기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연준 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을 뿐입니다. 우주에 없던 6천억 달러가 뿅 하고 생겨났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컴퓨터 장부에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순간 돈이 창조됩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단 몇 달 만에 3조 달러, 한화로 4,400조 원을 찍어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돈이 더 이상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속 시대의 화폐는 무게를 가졌습니다. 종이 시대의 화폐는 부피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화폐는 질량이 없습니다. 그저 장부에 기록된 숫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빛의 속도로 지구를 돕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망가뜨린 시스템을 돈을 찍어 살렸고 그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정부나 은행 없이 작동하는 화폐를 만들 수 없을까?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중앙은행 없이, 정부 없이, 은행 없이 작동하는 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전 세계가 공유하는 거래 장부를 만든 겁니다. 초기 지지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정부가 함부로 찍어낼 수 없는 돈, 진정한 자유의 화폐다.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2010년 거의 0원에서 2025년 최고점은 12만 6천 달러. 하지만 가격이 오를수록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려 했지만 투기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화폐의 첫 번째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은 화폐로 쓰기엔 부족했죠. 결국 디지털 금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의 압박입니다. 중국은 자본 유출을 경계하여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 FTX 사태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증권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2025년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 수준의 규제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양자 컴퓨터라는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는 현재 컴퓨터로는 뚫는 데 수억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2019년 구글이 양자 우위를 달성했고 전문가들은 10에서 15년 내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주소를 해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2026년 현재 비트코인은 정점 대비 50% 이상의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역사가 증명한 건 신뢰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코드에 대한 신뢰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여전히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리자 세계는 다음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후보가 떠올랐죠. CBDC, 스테이블코인, 에너지 화폐. 첫 번째 후보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 중이고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죠.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탈세를 막고 통화 정책을 정밀하게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 정부가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모두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특정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돈을 발행할 수도 있죠. 정부에서는 실제로 코로나 지원금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면서 사용처를 제한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서구 사회에서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지였습니다. 결국 CBDC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저항 때문에 여전히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재 가장 유력한 차세대 화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테더사의 USDT, 서클사의 USDC입니다. 1토큰은 1달러를 발행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시장 규모는 1,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가격이 폭등락하지 않고 CBDC처럼 정부가 감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트럼프 재선 이후 2025년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되 100%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한다. 트럼프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달러를 밀어내려고 하는데 미국이 CBDC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USDT와 USDC를 쓰고 있었고 그건 곧 달러 수요를 의미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이후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언더그라운드 암호화폐에서 글로벌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17세기 금 세공업자의 보관증과 똑같습니다. 정말 금고에 달러가 있을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죠. 실제로 2022년 5월 테라 USD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라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제 달러 담보 없이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메커니즘으로 1달러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자 단 며칠 만에 4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루나는 120달러에서 0.0001달러로 폭락했죠.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담보가 필요하다. 지니어스 법안도 이 교훈을 반영했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고 100%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역사가 증명했듯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에너지 화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화폐는 에너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실 페트로달러가 이미 원유 에너지 본위제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화석연료는 고갈 가능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죠. 하지만 에너지 화폐는 아직 개념 정리조차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화폐로 쓴다는 건가요? 전기는 저장과 운송이 어렵습니다. 전기 생산권을 토큰화한다는 건가요? 그럼 결국 암호화폐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결국 누가 통제하는가? 송전망은 여전히 중앙화돼 있습니다. 에너지 화폐는 매력적인 아이디어지만 아직 논쟁에 본격적으로 끼어들기엔 이릅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따로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직면한 공통 숙제는 앞서 언급한 양자 컴퓨터입니다.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에너지 화폐든 모두 디지털 암호 체계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암호 화폐는 양자 컴퓨터에 취약하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다.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훨씬 더 취약합니다. 은행 시스템, 신용카드 네트워크, 스위프트 국제 송금망 모두 암호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건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은 코드를 수정하면 비교적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만 개 은행의 낡은 전산 시스템을 한꺼번에 바꾼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양자 컴퓨터 위기가 시작되면 암호화폐가 털리기 전에 기존 은행 시스템이 먼저 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답은 하나뿐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기 전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하는 것. 하지만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조정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은행, 모든 거래소, 모든 결제 시스템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누군가 뒤처지면 그 구멍을 통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퇴행하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금속, 종이, 신호로 진화되면서 돈은 점점 더 효율적이 되었지만 동시에 점점 더 취약해졌습니다. 금은 해킹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암호가 깨지면 증발합니다. 효율과 안정성은 언제나 트레이드 오프였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매번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있나? 이상 뇌피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